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세 번째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앞에서는 저희가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철학을 이제 했고, 다음은 이제 중세 철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은 뭐 중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테고요. 그 중세, 그러니까 그런 기간과 그런 그러니까 고전 시대랑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랑 그것과 함께 중세 철학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우리가 배웠던 고전, 그 다음에 배웠던 헬레니즘 철학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스 철학은 처음에는 아르케, 자연의 원질을 찾는 게 목적이었고, 나중에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 이후에는 인간에 관한 탐구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행복에 대한 실천적인 어떤 탐구, 노력들이 줄을 이뤘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어, 이 종교라고 그리스도교라는 종교하고 철학이 만나서 철학과 종교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건가 하는 게 주요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라고 하면 어느 시대부터냐 하면요. 기원 후 한 4세기부터 한 15세기, 16세기까지 한 1100년에서 1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루어진 시기가 아마 중세 철학입니다. 그리고 중세 철학은 특징은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와 철학이 같이 있었고 이게 항상 갈등을 벌이면서도 끊임없이 조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엄밀하게 구분이 안 돼서 막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학문까지 정치, 종교, 학문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헬레니즘 시대에도 대제국의 시기였죠. 그렇지만 중세 시대에는 조그만 나라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유럽 전체가 하나의 언어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틴어라는 공식 언어를 썼죠. 그래서 종교도 같죠, 언어도 같죠. 그러니까 국경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 21세기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처럼 중세 시대에도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가 아주 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세 시대가 좀 국제적이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세 철학의 처음은 교부 철학이라는 말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교부라는 말이 뭔지 또 궁금하고 이 교부 철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의 father라는 말은요,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죠. father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라는 의미도 있고요. 신부님을 부를 때도 father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도 father입니다.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 또는 교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중세 시대를 크게 나눌 때 앞에 전반부 한 4세기부터 한 11, 저 10세기 정도 또는 좀 짧게 보면 한 9세기 정도까지를 그 교부 철학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의 특징은 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꾸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이 조금 더 좀 강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그리스도교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리고 로마에 전해져서 처음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 전체를 오히려 삼켜버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교가 뭐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중에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그래서 아예 로마 제국 자체가 하나의 종교로 통일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교부 철학은 그리스도교를 변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스토아파라든가 그 이외에 수많은 철학들, 특히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에 맞서서 또는
그 철학들을 차용해서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변호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테르툴리아누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안셀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의 철학을 주로 이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고 신학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종교의 예언자가 나오고 그 종교 그 다음에 그 종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게 신학입니다.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플라톤의 철학이 플로티누스라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으로 변형이 되면서 이게 그리스도교로 전해지고 이거를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내고 그래서 성서와 유대교적인 전통과 또는 스토아 철학과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어떤 기독교 신학을 주물럭주물럭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교부 철학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어떤 그리스도교의 교리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시대 정신이 있었냐면 그래도 귀야 압수르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테르툴리아누스가 한 말인데요. 불합리하니까 믿는다. 불합리해서 성서에서 하는 말이 뭐 삼일체라든가 아니면 예수가 다시 부활하고 이런 얘기가 이성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래서 안 믿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믿는답니다. 그러니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일단 믿어봐라. 믿은 다음에는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먼저 앞서는 그걸 이제 피데이즘, 신앙주의라고 합니다. 그 신앙주의에 입각해서 지식이 또는 이성이 그 신학의 어떤 신여처럼 쓰이는 그런 시기가 교부 철학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해주셨던 얘기 중에 네네. 그 철학자 혹은 그 교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이제 어떤 그 어떤 신학과 철학의 기초를 세운 분처럼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철학의 기초를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참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을 듣는 걸 보고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세나 가스틴. 그러니까 참 영어가 이상하게 사람 이름을 막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맞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는 젊은 적에는 좀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상태로 그 어떤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니교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원론에 입각한 그런 이단이죠. 이단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유명한 이제 어머니가 그리스도교 신자였고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아구스티누스는 엄청난 공부를 한 석학입니다. 그래서 그 마니교 같이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식을 뽐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인가 밀라노인가에 가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면서 이분이 변화가 됩니다. 이러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분이 활동 무대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남유럽 쪽 뭐 이쪽이 다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서 플라톤의 이데아의 정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출설이라 그러죠. 플로티누스의 유출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교에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없지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서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근간을 만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신은 하나인데 세 그 격이 있다는 거죠. 스테이터스가 세 개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초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서를 아무리 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성서를 해석하고 그리고 신학을 만들어냈고요. 원죄라는 말도 성서에는 없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어냈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니 그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으니 예수가 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타고 태어나서 다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 그걸 믿으면 나의 죄가 다 씻겨진다. 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던 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 다양한 이론들을, 신학적인 중요한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쳐서 그리스도교 전체의 신학을 초석을 놓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빼놓고는 사실상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경우에는 그 나중에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연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아주 배척을 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둘 다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신학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철학적으로도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간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눠질 수 있는 연속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유클리드 기하학의 시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시간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다. 오로지 현재만 있다. 시간은 주관적인 거다. 그래서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그 기억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고 미래는 현재의 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24시간, 그다음에 또 1시간을 60분 이렇게 나누는 어떤 수학적인 시간관에 많이 익숙해 있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 100년 전 기차나 시계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간과는 오히려 질적인 차이를 강조했던 그 상대주의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 프랑스 철학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의 상식은 사실상 근대 이후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주 지겨운 수업 시간 1시간과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있는 1시간, 이게 같은 1시간인가요? 전혀 다르죠. 그런 점에서는 시간에서의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 이런 편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세하면 학생들이 뭐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 이렇게 등장하 보면 되게 어둡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뭐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의, 이런 말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당하지 않고요. 네.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말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사람은요. 18세기, 19세기의 근대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 같은 사람이죠. 헤겔은요. 신화, 중세의 신학을 아주 극도로 혐오한 사람이죠.
그래서 근대 이전의 것들은 아주 미개하고 그리고 어, 이 불합리하고 이런 걸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세 암흑기라는 말은 그때 만들어진 말이고요. 어, 중세 시대가 암흑기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양보해서 어느 정도는 좀 어두운 시기였다, 학문적으로 발달이 덜 된 시기다라고 하면 아마도 한 AD 한 8세기, 9세기까지는 비교적 학문의 발달도 늦고 그 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고 이것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12세기, 13세기에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학문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서 대표적으로 13세기 파리 대학에서 벌어졌던 각종의 논쟁들 그리고 대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사제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이 피지컬하게 피 흘리면서 싸우고 이런 시기를 학문이 없는 암흑기였다, 신학만 강조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의 수업을 보면요 전부 토론식이었습니다. 토론이 없는 수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21세기의 대학보다 13세기의 대학이 훨씬 더 살아있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데카르트 이후에 수많은 근대 철학들은요, 그 각종의 철학적 주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13세기, 14세기의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것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암흑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